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2. 혹시 여러분 매달 7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한 번도 그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바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아이들 생활 지도하고 주말에도 교재 연구하고 방학 때도 연수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정년 퇴직하고 나서 받게 된 게 월 70만 원짜리 교사 연금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요즘 70만 원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저희가 꼼꼼하게 생활비 관리해서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엄마 노후를 걱정해 주다니. 그래서 연금 통장을 그대로 아들한테 맡겼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줬죠. 매달 25일이면 70만 원이 쏙 들어오고 며느리 지은이가 어머니, 이번 달 연금 잘 들어왔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럼 저는 그래, 수고했어. 라고 답장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정작 제가 받는 건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다 대드리니까 용돈은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충분한가요? 72살 할머니가 한 달에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으면 2만 원, 커피 한 잔, 5천 원, 버스비, 지하철비,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바닥나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남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집에서 스스로 자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깁스를 해야 한다고 치료비가 15만 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어요.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하는데 15만 원을 어떻게 내요? 급하게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지은아, 엄마가 손목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15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 저희도 이번 달 카드값 내느라 빠듯한데. 큰 돈이요? 15만 원이요? 제 연금이 70만 원인데요. 그럼 내 연금 통장에서 좀 쓰면 안 돼? 내 병원비인데. 어머니 연금은 이미 다 생활비로 나갔어요. 이번 달엔 관리비도 올랐고 애들 학원비도 올라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연금 70만 원이 어떻게 벌써 다 나간 거지? 관리비, 학원비, 그게 내 돈으로 내는 거였어? 결국 그날은
친구 경숙이한테 20만 원을 빌렸어요. 72살 먹은 할머니가 손목 다쳤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낸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내 연금 70만 원은 매달 어디로 가는 걸까? 며느리는 맨날 생활비로 다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집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 며느리가 친구들 만나러 나간 날 저는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며느리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방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아니, 웬만하면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집인데 내가 노크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았어요. 며느리 기분 상하면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목은 아파서 깁스한 채로 72살 할머니가 병원비도 못 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 연금 70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요. 며느리 방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가계부가 있었어요. 요즘 누가 가계부를 쓰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쓰고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어요. 그리고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입, 남편 월급 350만 원,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 합계 420만 원, 지출, 관리비 1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적힌 항목들을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와이프 명품백 80만 원, 남편 골프 라운딩 30만 원, 딸 피아노 레슨 20만 원, 아들 태권도 15만 원, 외식비 25만 원, 합계 420만 원. 그리고 가계부 맨 밑에 며느리가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 우리 여유자금. 여유자금? 내 연금이 여유자금이라고요? 내가 35년간 교단에 서서 받은 대가가 여유자금이요? 그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가계부를 더 넘겨봤어요.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매달 빠짐없이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은 고스란히 입력돼 있는데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 이 항목만 덜렁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요? 전부 며느리 명품, 아들 골프, 손주들 학원비. 저는 그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60만 원 X 12개월 720만 원. 1년에 720만 원. 제가
아들 내외랑 같이 산 게 몇 년이죠? 20년. 720만 원 곱하기 20년. 1억 4,400만 원. 1억이 넘어요. 제 연금 중에서 1억 4천만 원이 아들 내외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고 병원비도 못 내서 친구한테 돈 빌리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친구들 만남도 줄이면서 살았는데 제 돈은 며느리 샤넬 백이 되고 아들 골프채가 되고 손주 피아노가 됐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20년 동안 당했구나. 이게 바로 경제적 학대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돈은 제가 지키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가계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며느리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어제 봤던 그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찍는데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2019년 1월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 와이프 코트 45만 원. 2019년 3월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 가족 제주도 여행 120만 원, 남편 월급 시어머니 연금 합산. 제주도 여행이요? 아, 그때 생각났어요. 아들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3박 4일 제주도 다녀온 적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어머니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내 연금으로 간 여행인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더 넘겼어요. 2020년 5월 시어머니 연금 70만 원, 시어머니 용돈 5만 원, 와이프 생일 선물 목걸이 80만 원, 용돈이 5만 원으로 줄어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때 코로나 시기였죠. 며느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허리띠 졸라매는 시기잖아요. 어머니도 당분간 용돈 조금만 쓰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다들 힘든 시기니까 나도 참아야지 하고요. 그런데 그달에 며느리는 80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어요. 제 연금으로. 제 용돈은 5만 원으로 깎아놓고요. 가계부를 계속
넘기는데 눈에 띄는 게 또 있었어요. 2021년 9월 시어머니 병원비 3만 원, 아들 골프 회원권 500만 원, 남편 보너스 200만 원, 시어머니 연금 3개월치 적립금 210만 원, 대출 90만 원, 병원비 3만 원이요? 아, 그때가 제가 당뇨 진단받고 매달 병원 다니기 시작한 때였어요. 한 달에 병원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며느리한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기초연금은 안 받으세요? 그걸로 병원비 쓰시면 되잖아요. 기초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그걸로 병원비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10만 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제 돈으로 제 병원비 내는 건데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병원비를 대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달에 아들은 500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제 연금 3개월치를 모아서요. 저는 당뇨약 먹으면서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았는데 아들은 골프를 쳤어요. 가계부를 다 찍고 나서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연도별로 정리했죠. 2004년에서 2023년 20년간 제 연금 수령액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1억 6,800만 원. 제가 실제로 받은 용돈 평균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2,400만 원. 차액 1억 4,400만 원. 1억 4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아니, 증발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거죠. 제 가족한테 그 돈으로 뭘 샀는지 목록을 적어봤어요. 며느리 명품 가방옷 약 3천만 원, 아들 골프 취미 약 2,500만 원, 손주들 학원비 교육비 약 4천만 원, 가족 여행 외식 약 3천만 원, 기타 약 1,900만 원, 핸드폰, 계산기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제 35년 교직 생활이 대가가 며느리, 샤넬 백이 되고 아들, 골프채가 되고 손주들, 피아노 학원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가계부 맨 뒷장에 며느리가 연필로 적어놓은 메모장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노후 계획 1. 현재 나이 72세 2. 기대 수명 85세 약 13년 3. 요양원 입소 예상 80세 8년 후 4. 요양원 비용 월 150만 원. 현재까지 시어머니 연금으로 모은 돈 마이너스 비상금 통장 4,200만 원. 마이너스 적금 2천만 원. 합계 6,200만 원. 계획. 마이너스 80세까지 계속 연금 받아서 1억 원까지 모으기. 마이너스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돈으로 5년치 선납.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시어머니 돈으로 모시기. 메모 맨 밑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비밀.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엄마한테 돈 더 쓰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며느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시어머니 연금을 가로채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요양원 비용으로 쓰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한 푼도 안 쓰겠다고요. 더 끔찍한 건 그 돈이 원래 제 돈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제 노후를 위해 써야 할 돈을 며느리가 가로채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마치 자기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제 요양원비로 쓰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제 아들 몰래 진행된 일이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도 숨기고 혼자서 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들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건지도요. 새벽 6시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캄캄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가계부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봤어요. 가계부 사진이 87장 20년간이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불면증 있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근데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요? 제 연금이 매달 70만 원씩 들어오는데요. 며느리가 제 연금으로 명품 가방 사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세요. 아, 그나저나 어머니 다음 달부터 관리비가 또 오른대요. 그래서 어머니 용돈을 8만 원으로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은데 10만 원도 모자라서 친구한테 돈 빌리는 쟤한테 8만 원으로 살라고요? 며느리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저렇게 맑고 착해 보이는 얼굴 뒤에 이렇게 치밀하고 계산적인 머리가 숨어 있었다니. 20년 동안 저를 이용했다니.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알았어.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갤러리, 속, 가계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1억 4,400만 원, 35년, 교직 생활이, 내가 72세, 노인의 노후 자금, 모두 사라졌어요. 아니, 도둑 맞았어요. 제 가족한테.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제 돈은 제가 되찾겠다고. 72세 할머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계부를 발견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친구 경숙이를 만났어요. 20년 지기 친구죠. 경숙이도 저처럼 교사 출신이라 연금을 받고 있어요. 순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카페에 앉자마자 경숙이가 걱정하더라고요. 경수가 나 목이 메었어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눈물부터 났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가계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숙이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게 뭐야? 너희 며느리 가계부? 응. 내 연금이 20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다 적혀 있어. 경숙이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탁 내려놨어요.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이 며느리. 경숙이가 평생 점잖게 살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순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며칠 전에 알았어. 병원비가 급해서 며느리한테 얘기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비 내 연금이 70만 원인데 그게 내 연금은 다 생활비로 나갔다고 했어. 생활비? 이게 생활비야? 명품 가방이 생활비야? 골프가 생활비야? 경숙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순아, 너 지금까지 한 달에 얼마 받고 살았어? 10만 원. 뭐? 10만 원? 너 연금 70만 원 받으면서 10만 원으로 살았다고. 경숙이가 기겁을 했어요. 순아, 나는 매달 연금 통장에서 50만 원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은 적금 넣어. 적금? 응. 노후, 병원비 대비해서 암보험도 들고 간병비도 따로 모아두고. 경숙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그래야 하는데 너 지금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 없어. 뭐? 없다고. 예금은? 적금은? 없어. 나 아들한테
맡겼어. 경숙이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순아, 너 지금 노후 파산 상태야. 노후 파산? 너 지금 몇 살이야? 72살이지. 앞으로 10년, 15년 너 살 건데 그동안 병원비는? 간병비는? 혹시라도 큰 병 걸리면 요양원 들어가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너 그 돈 어디서 구할 거야? 경숙이 말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지금 72살, 통계상 여자 평균 수명이 86살이니까 앞으로 14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것도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고 제 명의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경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연금 통장부터 되찾아. 그리고 지금까지 빼돌린 돈 계산해서 받아내. 법적으로 그게 되겠어? 네.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뭐 어때? 내 돈을 훔쳐간 거야. 이건 범죄라고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숙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순아, 이것 좀 봐. 노인, 경제적, 학대, 살해야.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연금 횡령 10년간 8천만 원 피해. 이것도 봐.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해서 부모 재산 빼돌린 자식들 기사를 읽는데 제 이야기 같았어요. 모두가 나 가족한테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아,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 자식들이 부모 연금이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첫째, 연금 통장 비밀번호 받고. 둘째, 아들한테 지금까지 쓴 돈 내역 받아. 셋째, 부당하게 쓴 돈 돌려받아. 넷째,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해. 경숙이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법적 조치까지 가면 아들이랑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순아, 솔직히 말할게.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내 연금으로 20년 동안 명품 사면서 너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병원비도 못 내게 만든 게 이게 가족이야? 너 지금 가족한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라 범죄자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경숙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범죄자. 제 며느리가 범죄자라니. 아니, 어쩌면 제 아들도 공범일지도 모르겠죠. 순아, 너 지금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계속 당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지킬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항상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고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수가 내 인생 내가 지킬래?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했어요. 72세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제 노후는 제가 지키겠다고, 제 연금은 제가 되찾겠다고. 경숙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카 수진이었어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수진이는 제 친오빠 딸이에요.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어릴 때 제가 많이 돌봐줬거든요. 오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웠는데 제가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고시 공부할 때도 용돈 보내주고 그랬어요. 수진아, 잘 지내지? 너는? 저요? 전 잘 지내요. 고모,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평소 같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수진이 목소리가 울컥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고모,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아, 고모가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무슨 상담인데요?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게 법률 상담인데. 고모, 제가 변호사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조카한테까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수진이가 유일하게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고모, 지금 어디야? 집이요. 지금 만날 수 있어?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30분 후 수진이가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왔어요. 7년 만에 보는 수진이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고모,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세요? 많이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고모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가계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 20년간이 일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수진이는 말없이 뜯더니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고모, 이거 명백한 재산 침탈이에요. 재산 침탈. 네. 고모. 연금은 고모 개인 재산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고모 동의 없이 20년간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횡령. 그 단어를 들으니 현실감이 확 왔어요. 고모,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첫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둘째,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여부 확인. 셋째, 재산 횡령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형사 고소. 네. 며느리가 고모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인출한 거니까요. 수진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사 고소까지 하면 며느리가 전과자가 되잖아. 고모, 며느리가 지난 20년간 고모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고모 연금으로 명품 사면서 고모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병원비도 못 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고모,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모 노후예요. 지금 고모 손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 더 사실 건데 병원비는요? 간병비는요? 요양원비는요? 제가 경숙이한테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고모, 지금 안 찾으시면 평생 못 찾으세요. 며느리는 이미 고모 연금으로 6,200만 원을 모아뒀어요. 요양원비로 쓰겠다면서요. 근데 그거 원래 고모 돈이에요. 고모가 고모 돈으로 고모 요양원비 내는 건데 왜 며느리가 마치 효도하는 것처럼 포장하게 내버려둬요. 수진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수진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우선 3단계로 진행할게요. 1단계 연금, 통장, 비밀번호 바꾸기. 2단계 아들, 내외한테 내용 증명 보내기. 3단계 협상, 안 되면 법적 조치. 내용 증명. 네. 공식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법적 통지예요. 이거 받으면 아들, 내외도 심각성을 깨달을 거예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제가 지금 계산해 볼게요. 20년간 월 60만 원씩 부당 사용했으니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1억 4,400만 원. 여기에 법정 이자까지 붙이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억 7천만 원. 네. 고모가 받아내야 할 돈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억 7천만 원.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수진아, 근데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구해? 지금 당장 그 돈 없을 텐데. 고모,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며느리가 모아둔 6,200만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분할 상환을 하든지요.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그 집도 고모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고모 연금 보태서 전세금 마련하고 생활비 아끼고 그렇게 산 집인데 왜 고모가 눈치를 봐요? 수진이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혔어요. 고모, 결정하세요. 이대로 당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고모 인생 고모가 지킬 거예요? 경숙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 인생 내가 지킬래?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고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모는 제가 지킬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요. 수진이와 만나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20년 만에 제 연금 통장을 직접 확인하러 간 거죠. 어머님, 본인 확인 도와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제 연금 통장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아,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네자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어머님, 현재 통장에 잔액이 15만 원 남아 있으시네요. 15만 원? 네. 이번 달 25일에 70만 원 입금되고 27일에 55만 원 출금되셔서 15만 원 남으셨어요. 역시나 며느리가 매달 55만 원씩 빼가고 있었어요. 출금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년치 필요하세요? 20년요.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년이요? 그럼 수수료가 조금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나 뽑아주세요. 30분 후 제 손에는 두툼한 거래 내역서가 쥐어졌어요. 240개월치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2004년 1월 25일 70만 연금, 2004년 1월 27일 마이너스 65만 ATM 출금, 2004년 2월 25일 70만 연금, 2004년 2월 28일 마이너스 60만 ATM 출금, 2005년 3월 25일 70만 연금, 2005년 3월 26일 마이너스 68만 ATM 출금, 2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연금이 들어오는 날부터 이틀 내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통장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은행을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거래 내역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2019년 7월 25일 70만 연금, 2019년 7월 25일 마이너스 70만 타행 이체, 수취인 박지은, 박지은? 며느리 이름이에요. 이체라고요? 며느리 통장으로 바로 이체 넘겨봤어요. 2019년 8월부터는 모든 출금이 타행 이체로 바뀌어 있었어요. 전부 박지은. 앞으로 2020년부터는 아예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매달 25일 연금 들어오면 자동으로 55만 원이 며느리 통장으로 넘어가게요. 제가 손댈 틈도 없이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엔 ATM에서 현금으로 빼가다가 나중엔 자기 통장으로 이체, 마지막엔 자동이체까지 설정해서요. 점점 더 치밀해진 거예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동이체 취소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느 계좌로 가는 이체요? 박지은. 앞으로 가는 거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매월 25일 55만 원 자동이체
맞으시죠? 네, 그거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처리.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새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 생일. 제가 태어난 날로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을 의미 있게 쓴 기분이었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가 해지되고 비밀번호도 변경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왜?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자동이체가 해지됐다고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벌써 알았네요. 응, 내가 했어. 왜요? 갑자기. 네. 통장인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연금 관리 잘해 드렸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잘해 줬다고 20년 동안 네 연금으로 명품 사고 골프 치고 그게 잘해 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가계부 봤어? 나 봤어. 네. 연금이 20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얼마나 모아뒀는지 요양원 계획까지 다 봤다고 며느리가 말이 없었어요. 지은아, 나 지금 집에 간다. 네. 남편 불러 셋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자동이체도 해지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곧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고모. 이제 아들 내외한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협상하세요. 20년간 총액 1억 4,400만 원, 의자 포함 1억 7천만 원, 분할 상환 계획 세우라고 하세요.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통보하시고요. 카톡으로 수진이가 보낸 파일을 열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었어요. 이정순 연금 부당 사용 내역서. 기간 2004년 1월 2023년 12월 20년. 월 부당 사용액 평균 60만 원. 총 부당 사용액 1억 4,400만 원. 법정 이자 5% 2,600만 원. 청구 총액 1억 7천만 원.
수진이는 심지어 월별, 상환, 계획까지 짜놨더라고요. 5년, 분할, 상환 10월 283만 원, 10년, 분할, 상환 10월 141만 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제 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적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들 준석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 바꾸시고 자동이체 해지하시고 가계부까지 뒤지셨다고요? 뒤진 게 아니야. 우연히 봤어. 우연히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제 개인 물건을 본 게 우연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그럼 너는 뭐야? 네. 연금을 20년 동안 가로챈 건 뭐야? 이건 범죄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범죄라니요?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희가 어머님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탠 건 맞지만 그건 한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생활비? 명품 가방이 생활비야? 골프가 생활비야? 이거 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가계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가 다 찍어뒀어. 20년간 너희가 내 연금으로 뭘 샀는지, 얼마나 모아뒀는지, 요양원 계획까지 다 찍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석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수진이가 보낸 자료를 보여줬어요. 20년간 1억 4,4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1억 7천만 원. 너희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야. 1억 7천만 원이요? 준석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셨다고? 너희가 나를 모셨어? 너희는 내 연금만 빨아먹었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나 뭐예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요? 너희가 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내가 손목 수술할 때 너희 어디 있었어? 내가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서 혼자 수술 받았잖아. 너희는 바빠서 병문안도 못 왔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빨래? 내 밥은 내가 해먹었어. 내 빨래도 내가 했고, 너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너희 빨래까지 했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 준석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1억 7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해. 네. 돈인데 왜 과해? 내가 35년 교단에 서서 받은 연금인데 내가 찾는 게 왜 과해? 그렇지만 엄마,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네. 마누라가 모아둔 6,200만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10년 분할 상환하든지 선택해. 엄마, 그건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네. 조카가 변호사거든. 이미 다 준비했어. 그 순간 며느리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제 가계부 사진을 삭제하려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진이한테 보냈어요. 소용없어. 이미 다 백업했어. 변호사한테도 넘겼고 은행 거래 내역도 20년치 다 떼었어. 며느리가 핸드폰을 탁 내려놨어요. 어머님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가족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해? 너희가 날 거지로 만들어 놓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딱 안 나오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절차 밟을 거야. 그럼 너희 둘 다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4층 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당신, 엄마가 완전히 미쳤어. 1억 7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며느리, 지은이가 소리치는 소리. 여보, 진정해.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 지금 설득할 때야? 당신, 엄마가 변호사까지 끼고 덤비는데? 우리 지금 고소당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 진짜 그 돈 갚아야 해. 갚긴 뭘 갚아? 우리가 20년간 시어머니 모신 게 돈이 아니야? 매일 밥 챙겨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가정부 고용하면 얼마인데? 거짓말이었어요. 제 밥은 제가 했고 빨래도 제가 했어요. 오히려 제가 손주들 도시락까지 챙겼죠. 그리고 어차피 시어머니 돈은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미리 쓴 것뿐이야. 며느리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라니 제가 죽어야 돈이 오는 거잖아요. 여보, 그래도 엄마가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데 법적 조치 해봐. 우리도 맞고소 들어가. 노인 학대로 노인 학대.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폭언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정신적 학대했다고 하는 거야. 증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우리 친구들, 내 회사 동료들, 다들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맨날 말했잖아.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는 벌써 맞고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가 72살이야. 법원에서도 노인 말은 잘 안 믿어. 치매 초기 증상 있었다고 하면 끝이야. 여보, 근데 엄마는 치매 없잖아. 누가 알아? 의사 소견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내가 친구 중에 신경과 의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요양원 보내. 강제로. 여보. 뭐? 어차피 우리 돈으로 모아둔 거
있잖아. 6,200만 원. 그걸로 요양원 3년치 선납하고 우리는 그동안 돈 모으는 거야. 시어머니는 거기서 편하게 계실 거고.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짓이 너 심하지. 20년 모셔줬더니 이제 와서 1억 내놓으래. 이게 말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한테 전화했죠.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해. 그리고 맞고소 준비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뭐? 고모, 지금 위험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나온다면 고모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고모, 세상에 그런 사례 엄청 많아요. 재산 노리고 부모를 강제 입원시키는 자식들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 30분 안에 집 나오세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어디로 가는데? 우선 제 집으로 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수진아, 근데 고모,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면 내일 당장 실행에 옮길 수도 있어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통장, 도장, 신분증을 챙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핸드폰, 모든 증거가 담긴요. 짐을 다 싸고 나오는데 3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 모시고 신경과 가자. 진료 핑계대고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매 검사 받게 하고 결과는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조작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타지 않았어요.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갔죠. 72살 할머니가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봤죠. 20년을 살았던 집, 제 연금으로 샀던 건물, 이제 제가 도망쳐 나와야 하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10분 후 수진이 차가 도착했어요. 고모, 수진이가 뛰어 내려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빨리 타세요. 차에 타자마자 수진이가 악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제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고모, 잘 결정하셨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 이상 고모가 직접 나서야 해요. 수진아, 나 정말 내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 고모, 그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이용하고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원룸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수진이 집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그동안 아들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37통 왔어요. 문자는 82개.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이가 모든 걸 준비했죠. 고모,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할 거예요. 수진이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내용 증명이에요. 아들 내외한 게 보내는 공식 법률 문서죠. 서류를 읽어봤어요. 내용 증명서 수신 우준석 박지은 발신 이정순 본인 이정순은 귀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본인의 국민연금 70만 원은 본인의 개인 재산입니다. 2. 귀아들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본인의 동의 없이 월 평균 6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총 부당 이득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4. 본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상환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 답변이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이거 정말 보내는 거니? 네, 고모. 이제 협상 카드는 다 던졌어요. 다들 내외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까? 안 내놓으면 법원에서 받아내는 거죠. 고모, 증거는 차고 넘쳐요. 20년 은행 거래 내역 며느리 가계부 사진 녹음 파일까지 법원에서도 고모 손 들어줄 거예요. 수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모,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뭔데? 수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주도 조천읍 단독주택 매물 정보예요. 제주도. 네. 고모가 말씀하셨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아, 맞아. 한 번은 수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때는 그냥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고모의 집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들한테 1억 7천 받으면 이 집 사고도 5천만 원 남아요. 그 돈으로 고모 노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진 속 집은 작았지만 예뻤어요. 흰색 외벽에 파란 지붕, 작은 마당에는 감귤나무까지 있었어요. 고모는 이제 고모 인생을 사셔야 해요. 72살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5년, 20년 더 사실 거잖아요. 수진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72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 꿈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고모, 우리 이제 반격 시작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들어오신 지 사흘째인데 나 안전한 곳에 있어. 엄마 집에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는 내용 증명으로 다 했어. 7일 안에 딱 내놔. 엄마 1억 7천만 원이 어디 쉬운 돈이에요? 저희가 당장 어떻게 구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집 담보로 대출 받든지 분할 상환 받든지. 집 담보로요? 엄마 그럼 저희 집 빼앗길 수도 있어요. 네. 돈으로 산 집인데 뭐가 문제야? 엄마. 준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제발이요.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은이도 엄마한테 정말 잘했잖아요. 매일 가게 일 도와주고 잘했다고. 네. 연금으로 명품 사면서 날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 세우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 들었어.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우준석. 너도 알고 있었지? 20년 동안 내 연금으로 뭘 샀는지, 내 마누라가 얼마나 모아뒀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준석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엄마 연금으로 뭘 사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구나. 엄마, 지은이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막으려고 했지만 그만해. 변명 듣기 싫어.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너 했어요. 준서가 너 기억하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 나는 엄마 지킬 거야. 엄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잖아. 40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 7일. 그때까지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틀 후 준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상환 계획 짰어요. 5년 분할로 갚겠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우선 3천만 원 먼저 드리고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상환하겠습니다. 제발 법적 조치는 풀어주세요. 수진이가 그 문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 이건 안 돼요. 5년 분할이면 고모가 77살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어떡하면 돼? 최소 절반은 선지급 받으세요. 8천만 원 먼저 받고 나머지는 3년 분할. 그것도 공증 받는 조건으로요. 수진이 조언대로 답장을 보냈어요. 절반 선지급 8천만 원 먼저 나머지 3년 분할 공증 필수. 그날 밤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8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집, 담보, 대출 받아도 5천이 한계예요. 그럼 며느리 모아둔 6,200 내놔. 그럼 1억 1천 되잖아. 그건 지은이가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아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사흘 후 수진이 사무실로 아들 내외가 왔어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죠. 준석이와 지은이는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합의서입니다. 선지급 8천만 원, 나머지 9천만 원은 36개월 분할 매월 250만 원씩 공증 포함. 동의하시면 서명하세요. 준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사인하기 직전 저를 쳐다봤죠. 엄마, 저희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석이와 지은이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이 제 새 통장으로 이체됐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쥐어진 큰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25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준석이 내외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고모, 무서우세요? 아니, 설레. 정말이었어요.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구름 위를 나는 기분,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한 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고모 집 보러 가요? 수진이가 렌터카 키를 흔들었어요. 조천읍 바닷가 마을 사진으로 봤던 그 하얀 집이 진짜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모, 왜 우세요? 여기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어요. 눈치 볼 사람도 간섭할 사람도 제 돈을 탐내 사람도 없는 곳. 여기서 살래? 이 집 살게. 고모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 진행할게요.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제주도 조천읍 하얀 집이 주인이 됐습니다. 이름 이정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돈으로 산 집, 7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구는 필요 없었어요. 작은 식탁 하나, 편한 소파 하나, 푹신한 침대 하나, 그리고 거실에는 작은 책장을 놨어요.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사서 채웠죠. 마당에는 화분을 몇 개 놨어요. 제라늄, 봉선화, 채송화.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요. 첫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고모, 잘 계세요? 응. 너무 좋아. 방금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여. 달빛이 반짝이고 고모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했나? 35년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잘못인가? 그 대가로 받은 연금을 제가 쓰면 잘못인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돈을 20년간 훔쳐간 며느리,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아들, 그들이 잘못한 거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죠. 명자 씨 혼자 사시니 심심하지 않아요? 안 심심해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참 멋지네요. 요즘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혼자 사는 거.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저처럼 독립해서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제가 35년간 교사였고 20년간 반찬 가게를 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제 레시피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할머니 3명만 왔어요. 한 달 후엔 15명이 됐죠. 명자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맨날 칭찬받아요. 선생님 레시피는 정말 맛이 달라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7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아닌 제 재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통장에는 매달 25일마다 2건이 입금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공단 70만 원, 우준석 250만 원, 연금 70만 원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아들이 보내는 250만 원은 따로 적금을 들었죠. 미래를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왜? 엄마,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 예진이와 민준이 사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아직은 안 돼. 왜요, 엄마?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그리고 36개월 다 갚을 때까지. 엄마, 그럼 3년이나 3년 후면 내가 75살.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그때 만나자.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랑과 존중은 다르다는 것을요. 손주를 사랑하지만 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주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명자 선생님 맞으세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교실 하시는? 네, 맞아요. 근데요, 저희가 제주도 새로운 인생 이막 코너를 연재하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72살에 홀로 제주도로 이주하셔서 새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일주일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사진도 함께요.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72세 혼자서도 괜찮아요.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고모, 신문 봤어요? 고모, 완전 유명인 됐어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고모, 목소리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어요.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바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됐구나. 제 연금은 제 것, 제 인생도 제 것. 72살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다를 봅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칩니다.
점심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오후엔 요리 교실에서 제 레시피를 나눠요. 저녁엔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밤에는 별을 봅니다. 이게 제 하루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롯이 제 것인 하루.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가족한테 눈치 보며 사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돈은 당신 것이고 당신의 인생도 당신 것이에요. 72살 할머니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제 아들 준석이가 듣는다면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엄마는 행복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36개월 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온다면 그때 엄마가 따뜻한 밥상 하나 차려줄게.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요. 오늘도 제 통장에는 7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정순이 연금, 이정순이 돈, 이정순이 인생. 72살 할머니 새로운 시작입니다.